안녕하세요. 네, 식품위생물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8주에 걸쳐서 기본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문제에는 기본 문제라 그래서 가장 쉬운 이제 난이도로 봤었을 때 하 정도에 해당이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있었던 기출문제들로 해서 그 경상남도 북도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제들하고 올해 2023년도에 이제 경기도 시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기출 들어갔던 걸로 해서 기출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우리 쪽 시험 문제로 해서 시기직. 그 다음에 이거랑 더불어서 식품미생물학이 시험 문제가 있었던 파트가 어디였었냐면은 산업기사, 그 다음에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이쪽 파트에도 이제 식품미생물 시험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출이 되었던 부분들을 같이 중요한 부분은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건연구사라고 해서 거의 7급, 6급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 시험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식품미생물이 종종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있었던 여기 보건연구사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쪽에 있었던 기출문제 분석, 산업기사, 식품기사, 그 다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까지 해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상, 중, 하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이 문제들로 해서 같이 8주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4주간 이제 실제로 20문항씩 들어가는 걸로 해서 실제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것은 이 8주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개월 정도에 거쳐서 이론 부분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보셨을 때 지금 이론을 우리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미생물학의 발전, 분류, 그 다음에 원핵세포, 제가 그때는 좀 띄어서 원핵세포가 끝난 다음에 세균, 방성균, 박테리오파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가 여기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곰팡이, 버섯, 효모, 조류 이렇게 쭉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진핵세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원핵세포, 그 다음에 세균에 기생하는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원핵세포, 진핵세포를 따로따로 했었는데 오늘은 묶어서 같이 원핵세포, 진핵세포, 세포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갈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제 문제 진도가 나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 저는 8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 물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많은 문제 중에서도 실제 중요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만 요점으로 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과정들에 해당이 되는 파트들 그리고 워낙 중요하죠. 미생물의 생리 파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단독 개별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우리가 총 20문항 정도가 시험 문제가 됐었을 때 발전 분류 부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원핵세포, 진핵세포 부분에서 한 문제에서 작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 정도가 20문항 중에서 오늘 부분 배운이에요. 부분 파트에서 이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세균 파트도 워낙 중요하죠. 세균 파트도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파트에서도 꼬박꼬박 2-3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최근 박테리오파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바이러스 문제로 해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또 나오죠. 그 다음 곰팡이 부분 중요하고요. 효모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3문제, 4문제 정도까지가 또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미생물의 이제 유전 파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제가 1990년대 공부를 배웠을 때 했었을 때는 그 식품 영양학 저는 영양학 쪽 전공이었기 때문에 식품 영양학 쪽에서 그때 교재 속에는 유전 파트가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전 부분이 크게 없었었는데 이게 식품 파트가 자꾸 식품과학에서 식품공학 파트로 가게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미생물들의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는 영양학으로 배웠을 때는 식품 미생물의 중요 부분이 발효 부분이라든지 부패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발효 부패로 중요했었는데 2000년대가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리보조말 RNA 분석
그 다음에 GC 분석 등등등 유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파트에서도 꼬박꼬박 한두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어렵게 되는 건데 특히 이번에 2023년도 처음 시행, 2022년도죠. 처음 시행이 됐었던 경기도 문제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뭐 리보타이핑부터 시작해서 DNA 하이브리디제이션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서 처음 봤던 말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됐던 게 경기도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전과 변이 파트도 다시 이제 깊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미생물 부패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해서 식품 우리 쪽에서 해당이 되는 미생물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위생하고 연결되어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식품위생하고 식품미생물하고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사선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식중독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식중독균을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 여기에서 이제 제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가깝게는 뭐 가열살균법부터 시작을 해서 물리적, 화학적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알칼리 약제를 이용한다든지 제어 방법들, 허들 효과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어법 같은 경우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법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여기에서도 현미경하고도 관련되어서 최근에 그 현미경 같은 경우에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경들 그 접안 렌즈를 통해서 대물 렌즈 이런 것들을 보고 이랬던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즘에는 전자 현미경으로 해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전자 현미경으로 해서 뭐 샘에 해당이 되는 뭐 스캐닝에 해당이 되는 주사 전자 현미경도 있게 되는 거고 투과 전자 현미경, 트랜스미션 해당이 되는 투과 전자 현미경 그래서 SEM, TEM 이런 파트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험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까지 이제 쭉 파트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미생물 같은 경우에 외워야 될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식품 미생물학은 외워야 될 게 진짜 많구나.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속명 더하기 이제 종명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건데 이 파트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건데 이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효모에 이런 이름이 있었어, 곰팡이에 이런 이름이 있었어, 세균에 이런 이름이 있었어, 방성균에 이런 이름이 있었어 정도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셨다면은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계속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답만 외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답만 외우지 말고 이 문제를 보면서 이론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 문풀 8주가 끝나고 났었을 때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골격을 외우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 이거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이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골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트로 나오는 문제들이 전체 문제 중에서 16문제에서 18문제예요. 가장 기본 문제가. 그리고 나 못 들어봤는데 이런 단어 처음 봐. 이런 용어 처음 봐. 이런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시다 보면은 제대로 공부 안 가르쳐줬네. 도대체 학원에서는 뭘 얘기해 준 거야. 이거 다 틀리고 나서 이것도 틀리고 여기도 맞추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해당이 되는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문제는 나는 무조건 다 맞춘다. 16문제, 18문제는 다 맞춘다. 이 문제는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막 계속 범위를 넓히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이건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라는 문제는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확장하는 부분들까지는 제가 중간에 기본 이론 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면은 오늘처럼 다시 그 보충 자료 드리면서 이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주에 걸쳐서 전체 문풀까지 해서 다 끝내고 나면은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너무 길게 가진 않을 거예요. 문제도 너무 정말 일반적인 생물 문제에 해당이 되는 파트까지 너무 깊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범위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매 주차 문제를 올릴 건데 올릴 때 적어도 이틀 전에는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문제를 풀고 오실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풀고 오는 거하고 여기 와서 답을 맞춰보는 거하고 진짜 틀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는 꼭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1장 보시면은 미생물의 발전, 분류, 동정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가 이론 때도 강조했던 거지만 제목을 외우세요. 제목을.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미생물의 발전이 나오고 분류가 나오고 동정 부분이구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이름에 너무 길어질까 봐 쓰진 않았는데 명명법도 들어가요. 그래서 분류 들어갈 때 이제 여기 명명법, 분류, 명명, 동정 이 파트예요. 그래서 과학자 이름이 나올 거고 명명법이 나올 거고 분류법이 나올 거고 어떻게 동정했느냐 이렇게 키워드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페이지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해서 구성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1번 문제에서 항상 첫 번째 문제는 리베노크예요. 리베노크를 기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안한 현미경으로 빗물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생물체가 보였네. 그래서 이거를 애니멀큘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관찰하면서 여기에서 곰팡이도 효모도 정자도 이런 것들의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바로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감균의 모습들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리베노크 해당이 되는 거.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은 이때가 뭐 책에 따라서는 1675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책에 따라서는 뭐 1677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675년이다, 1677년이다 라고 말하면은 이때를 우리가 이제 17세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20년대에서 1880년대 내지는 1900년대까지 넘어오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파스테르도 들어가게 되고 코우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그죠? 그 다음에 코우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이 당시에 이제 미생물계, 과학계를 주름잡았던 두 분이 파스테르와 코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이제 1800년대다라고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넘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코우 밑으로 해서 여기 실험실에 계셨던 사람들의 뭐 헤세 부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파스테르, 코우 알아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00년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항생제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1910년, 20년을 넘어가면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바로 뭐 여러 가지 스트랩토마이신이 나왔다, 뭐 여러 가지 페니실린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전쟁 때 바로 이제 환자들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생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1945년, 50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분자생물학의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왓슨과 크릭, DNA 이중 나성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고 최근에 미생물 책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분자생물학 파트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파스테르, 코우 기본적인 분들 확실하게 알아놓으시고 그다음 분자생물학과 관련된 용어들도 나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된다. 로 해서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또 분류법에서 2000년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 분자생물학 파트에서 리보조말 RNA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자들 간의 서로 상동성 이러한 것을 조사하게 되면서 세균 종류 중에서 바다 밑바닥에 살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세균들 중에서 고세균이라는 것이 있네라는 것도 리보조말 RNA가 발달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3역6개라는 용어가 있었던 거. 그래서 바로 이제 3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세균, 진정세균이라고 했죠. 진정세균, 고세균, 그 다음에 진핵생물 이렇게 해서 3역이라고 말했던 거. 그래서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나눠졌던 3역이 있었고요. 여기에 세균 들어가고 여기에 고세균 들어가고 진핵생물에 들어갔던 거에 동물, 식물, 균류, 원핵생물 이렇게 4개가 6개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역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물, 식물, 균류, 원생생물 이렇게 6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삼역6개라고 했다. 가장 이제 최근에 분류는 이거예요. 삼역6개의 범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정리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1번 문제부터 오시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리베노크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게 되면은 미생물의 크기에 따른 배열로 그 순서가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곰팡이가 제일 크죠. 곰팡이는 대략 1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곰팡이의 경우에는 10 마이크로미터 전후에서 균사체가 몰리게 되면은 덩어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모 같은 경우에는 효모의 경우에는 6에서 8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세균의 경우에는 보통 평균 0.1 마이크로 정도로 얘기를 하고 0.3에서 뭐 큰 거, 간균 이런 것들은 길다란 것은 2 마이크로미터까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여기에 더 쓴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위생학 시간에 또 리케차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리케차 같은 경우에는 세균 중에서 또 바이러스 쪽에 가깝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발진티푸스, 큐열 이런 거 콕시엘라 이렇게 균주 일으켰던 것이 리케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얘는 뭐 0.3에서 한 0.8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리케차. 그 다음에 바이러스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작죠. 그래서 뭐 0.002, 뭐 0.2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가 매우 작은 것이 이제 바이러스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 이제 곰팡이 덩어리가 큰 것은 우리 빵에 떡에 피어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눈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물 렌즈, 저반 렌즈 이런 것을 통해서 봤던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이거든요. 이것들은 광학 현미경으로 해서 볼 수 있고 대략 1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것이 광학 현미경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건 실험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하겠지만은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빛을 이용해서 조리개 열어서 빛을 통해서 보는 현미경을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현미경은 제가 이론 맨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 중에서 뭐 실체 현미경도 있다, 암시야 현미경도 있다, 위상차 현미경도 있다. 있었던 기억나시죠? 이런 형광 현미경도 있다라고 했던 것이 빛을 이용한 거였었고요. 이렇게 이제 초여과성 이렇게 되면서 통과해버렸던 것이 바이러스였잖아요. 초여과성에 해당이 되는 바이러스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 전자현미경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전자현미경은 투과전자현미경에 해당이 되는 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캐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샘 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는 내부까지도 관찰이 가능한 거고요. 샘의 경우에는 스캔하게 되면 표면이겠죠. 주로 표면의 상태를 많이 관찰할 때 쓰이기도 해요. 근데 해상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은 바로 템이에요. 그래서 템이다. 일단은 우리는 다음번에 그 현미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뭐 대물 렌즈, 저반 렌즈, 뭐 몇 묶음이 있었을 때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실험법 부분에서 전 설명할게요. 실험법 부분의 문제로 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바이러스 부분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초여과성, 세균보다 더 작아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멤브레인 필터 통과했던 거. 이러한 통과를 했던 초여과 해당이 되는 것이 바이러스고 얘를 보려면 전자현미경으로 본다. 전자현미경의 종류에는 TEM도 있고 CM, 템, 셈 종류가 있다 정도만 볼게요. 자, 현미경은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3번에서 진균류의 여기 있었구나. 보시면은 뭐 사람의 경우에서부터 쭉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1 마이크로미터까지 해당이 되는 것들 이 경계 범위가 광학현미경으로 보게 되는 거고 더 작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전자현미경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대략 아메바, 그 다음에 아까 곰팡이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세균에 해당이 되는 것들 보통 1 마이크로미터 전후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리케차 있었고요. 바이러스는 훨씬 더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진균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분류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류법을 제가 어디다 해놨을까요? 여기 있구나. 자, 이거는 해켈. 이제 그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분류법 중에서 그 다음 넘어왔었을 때 린네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동물, 식물로 분류를 했었고 해켈이 바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해켈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때 동물, 식물, 원생생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원생생물 중에서 고등미생물과 하등미생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등미생물에 바로 이제 세균에 해당이 되는 것과 세균, 방성균, 남조류는 남세균에 해당이 되고 이게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책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전히 남조류로 쓰는 책도 있고 남세균으로 쓰는 책도 있고 시아노박테리아로 쓰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알아놓자라고 해서 남조류,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자, 방성균 있었어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질문. 첫 번째 학생 질문해 주세요. 크게. 방성균은 세균에 가까웠었잖아요. 세균 중에서 그램 양성세균이에요? 음성세균이에요? 맞습니다. 그램 양성균이었었어요.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바로 그램 양성균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의 것도 그래서 세균에 가까우면서 그램 양성균의 성질을 가졌던 것 특징이 있었어요. 자, 방성균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등미생물이었죠. 그 다음에 점점점점 연결이 됐던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붙어서 바이러스도 식물 바이러스, 동물 바이러스, 박테리오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가.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세균에 붙어서 기생을 하는 그 세균 바이러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를 박테리아에 붙어 산다. 박테리오 파지라고 했던 거죠. 자, 이거는 동물도 식물도 아닌 별개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고등미생물의 원생동물, 지우류, 조류, 이 해켈 때는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균류가 있었는데 이 펀지, 균류에 해당이 되는 거에 바로 점균이 있고 진균이 있고 자, 굉장히 중요했죠. 여기 이렇게 분류했던 거. 우리 곰팡이에서 너무 중요하게 봤던 거. 곰팡이, 효모에서 정말 중요하게 봤었던 파트였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진균류, 유마이세티스, 그 다음에 믹소마이세티스 이렇게 되는 건데 유마이세티스 중에서 먼저 조상균류하고 순정균류를 나누자. 무엇의 유무로? 격벽의 유무로. 그죠? 그래서 격벽이 없다, 격벽이 있다, 순정균류. 순정균류 중에서 잔황, 담자, 불안정균류로 나누었어요. 무엇에 의해서? 자, 다음 학생. 명찰 달고 있을까? 다음 주부터 이름을 불러드리게. 뭐에 따라서 잔황, 담자, 불안전을 나누었나요? 생식법이었죠. 생식법, 포자형성법에 따라서 어떤 생식을 갖고 유성생식 세대, 무성생식 세대에 어떤 이름들을 갖고 있었냐에 따라서 바로 잔황 포자, 담자 포자, 그 다음에 분명히 있기는 유성생식 과정이 있긴 있을 텐데 정확하게 규명을 못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불안정균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잔황균류로 해당이 됐던 거에는 곰팡이도 있었고 효모도 있었고 담자균류의 대부분은 버섯이 많았었고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는 담자기가 있었어. 가운데가 통으로 있었던 동담자, 쪼개져 있었던 이담자도 있었어. 그 다음에 담자균류 중에 효모, 바시디움 이렇게 이름 붙었던 효모도 그 담자균류에 있었어요. 그 효모 종류 중에서도. 그 다음에 불안정균류에 곰팡이도 있었고 효모도 불안정균류가 있었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곰팡이 효모 파트에서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로 보시면은 3번에서 다음 중 진균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진균류에 순정균류 들어가요. 순정균류에 조상균류, 잔황균류, 담자균류, 불안정균류 들어가요. 점균류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 진균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으니까 이게 점균류를 찾아라. 이 말이겠죠. 다음 분류법이에요. 4번은 세포벽 얘기가 나와요. 세포벽 이렇게 해서 얘가 펩티도글리칸이냐, 지질 형태를 많이 갖고 있느냐 등등등 이런 형태나 조성으로 미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로 생화학적 분류법이라고 했다.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은 생명체에 대한 자연 발생설. 그 전에 그리스 시대부터
이렇게 쭉 넘어오는 1700년대까지는 대부분이 자연 발생설이었, 그러니까 뭐죠? 생물 발생, 뭐였죠? 자연 발생설이었죠.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 저절로 생겨. 라는 자연 발생설이었는데, 아니야. 생물체가 없으면 생물은 생겨나지 않아. 라고 해서 부정을 했어요.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문제 기본 문제. 파스테르겠죠. 파스테르 해당이 되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분류법 이런 문제 잘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옳은 것은 하고도 나오는데 우리가 사지선다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특히 옳지 않은 것은 하고도 나와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봤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늘 나왔을 때가 더 어려워요.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정확하게 옳은 거 하나만 딱 체크하면은 알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 1, 2, 3, 4번에 해당이 되는 4개를 다 알아야지 이걸 찾을 수가 있는 쪽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하고 묻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주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묶여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뭐 2개 정도씩만 주면은 괜찮아. 근데 옳은 것이 모두 맞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해서 점점 가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렇게 되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K형 문제라고 하게 되는데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K형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 거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K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은 것은 찾은 다음에 옳은 거에 해당이 되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를 하는데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꼭 여기에 함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돼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런 K형 문제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K형 모두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3가지 유형 문제를 계속 다 익숙하게 옳지 않은 것은 아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미생물의 형태, 생리, 구균, 간균, 생리, 생식, 유전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을 자연적 분류법이라고 해요. 자연적이냐 인공적이냐 2가지로 나눴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자연적 분류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땅에 살고 있어, 이건 물에 살고 있어, 이건 바다에 살고 있어, 이거는 식품미생물이야, 이건 젖산균이야, 이건 초산균이야, 이건 사람이 정한 거죠. 사람이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법을 인위적 분류법 혹은 인공적 분류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인위적, 인공적. 그러니까 자연이냐 인공이냐로 구별할 때 그 다음 또 다른 분류법으로 해서 세포벽의 아미노산과 자, 여기 안에 아미노산이 어떤 게 들어있고 당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이건 무슨 분류법일까요? 생화학적이겠죠. 생화학적 분류법이다. 들어가야 되고 옳지 않은 건 3번이겠죠. 자, 4번도 알아놓으세요. 계통 발생학에서 여러 가지 성상에 대해서 각 균주 간의 유사성이 플러스 있냐 없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묶이냐 플러스 마이너스로 통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 분류법이라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것들을 계통 분류학에서 나누는 기준들이에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그람 염색 단골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물어본다든지 의미를 물어본다든지 시약을 물어본다든지 계속 나와요. 그람 염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그람 염색을 통해서 세균의 편모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 편모는 염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편모는 염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편모는 염색이 안 돼요. 기억해 놓으세요. 편모는 염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램 염색 결과는 세균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램 양성균이냐 음성균이냐 나눴을 때 바로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리케차 얘기했었잖아요. 리케차는 결국 세균이잖아요. 세균에 더 가까운 건데 리케차는 그램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병원균은 대부분이 뭐예요? 음성이에요. 리케차도 그램 음성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램 결과 분류지표의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램 염색성이에요. 또 하나 어렵게 내야지. 자, 보시면은 우리가 미생물의 분류에 있어서
종, 소, 과, 목, 강, 문, 개, 그 다음에 아까 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했었을 때 바로 여기 문에서 이제 여러분들 프로테오박테리아 기억나요? 프로테오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세균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프로테오박테리아 종류 중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형태가 있다라고 했던 거 이런 대략 기억은 나셔야 돼요.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있어서 일반적인 그 식중독균이라든지 병원성균들은 감마 쪽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램 양성이다, 그램 음성이다로 나누는 것도 이 문에서 나누어요. 그램 양성문, 그램 음성문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여기 문이에요. 그냥 이따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계 아까 이러한 거 찍고 제가 삼역 6개라고 했던 것은 여기 위쪽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삼역 6개. 그래서 아까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해당이 됐던 파트가 삼역 6개 그 아래에 있었던 것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램 염색 결과는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2번이었고요. 세포벽 차이였었죠. 세포벽. 그래서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면은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램 양성균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그냥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뒤쪽으로 넣어놨구나. 자, 이거는 그다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일단 시약 다시 보여드릴게요. 8번 문제 보시면은 이 8번 문제가 이제 올해 경기도 문제였었어요. 어려워요. 자, 2022년 경기도 시험 문제 기출이었어요. 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전통적으로 세균 분류형은 아까 구균이다, 강균이다, 형태가 세포벽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표현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페노타입에 해당이 되는 표현형으로 분류했지만은 최근에 제가 1950년대를 넘어오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최근에는 DNA 염기서열 데이터를 이용한 유전자를 따라서 어느 쪽이 더 가깝냐 이런 것들을 계통 발생학의 분석 방법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맞아요. 얘가 답이에요. 자, 옳은 것은 1번이었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선택 배지에서 미생물을 분리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 배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없었구나. 선택 배지라는 것이 그 순수 분리 뭐 통해서 이제 한 다음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 시간에 뭐 영양 요구주 최소 변이 이런 말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배지를 통해서 여기에 살 수 있는 균 없는 균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건데 하나 균을 순수 분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의 차이 분리를 한 다음에 미생물을 분리해서 염색해보고 생화학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램 염색이냐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다음에 생화학 분석을 했었을 때 세포벽 특징이 어떠하냐 혈청은 어떠하냐 파지는 어떠하냐 등등등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표현형일까요 유전형일까요? 표현형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은 그냥 무조건 DNA만 생각하세요. DNA만. 이건 표현형의 기본 분석 방법이고요. 문장을 잘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 세포의 DNA를 분리해서 제한 요소 처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 클로닝 있었던 거 기억나요? 플라스미드랑 있었던 거 유전자에서 그 파트예요. 그래서 DNA를 분리한 다음에 제한 요소 처리를 해서 전기영동으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은 전기영동으로 분리하게 되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전기영동 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띠가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전기영동 밴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전기영동으로 분류한 다음에 리보조말 RNA 프로브를 동정하는 방법을 얘를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리보타이핑법이라고 해요. 리보즈 타입을 알아냈다. 라고 해서 리보타이핑 법이라고 해요. 타이핑.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리보타이핑의 유전자 분석은 전체 지놈의 DNA 염기서열을 변화를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리보타이핑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일정 부분만 보는 거고요. 전체 지놈을 다 보는 방법은 DNA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누어 드렸던 보조 자료 좀 봐보세요. 오늘 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그 시험 문제가 이번에 특히 경기도 시험 문제가 문장이 길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다 길었었는데
그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정확한 뭐 그 시각처 자료 이런 데 안 들어가요. 어느 일정 책을 보고 그대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문제는 여기서 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여기 주로 나왔던 문제들이 이번 2022 경기 문제에서 냈던 출판사 책이 있었어요. 수학사 책에서 나왔던 책이 있었었는데 그 책에서 똑같이 냈더라고요. 근데 그 문장들이었었는데 거기에 이 책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미생물 동종법에서 표현형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가까워 라고 보는 방법을 계통 발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더 유사한지 계통수, 이쪽에 가까워 이쪽에 가까워 이걸 계통 발생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유전자형 분석법 중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특징으로만 봐놓으세요. 그래서 DNA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었다. 하이브리드제이션,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혼합, 해당이 되는 것들을. 그래서 혼성화 정도에 따라서 유사도를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리보조말 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법의 보조 방법으로 유용하다라고 했는데 DNA 하이브리드제이션 했었을 때 유사한 것이 70% 이상이고 16S 리보조말 RNA 염기서열이 97% 이상이면은 이건 동일하다. 같은 종이다. 종, 제누스, 스피스죠, 스피스. 그 다음에 DNA 하이브리드 네이션이 25% 이상이고 95% 이상 일치하게 되면은 속, 제누스로 판단한다라는 게 있고요. GC 분석. 최근에는 이 GC 분석이 GC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미생물일 확률도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안 쓰인대요. GC가. 참고로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리보즈를 분석했다. 리보타이핑이라고 해서 리보조말 RNA 분석에 기초한 계통 분석을 리보타이핑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좀 전에 그 내용이에요. DNA를 제한 요소 처리했고 정규용동으로 분리한 다음에 바로 DNA 밴드 패턴 리보타입이라고 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을 리보타이핑법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PCR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사용된대요. 리보타이핑법이. 그 다음에 DNA 프로파일링 메소드 방법 중에 이제 전체 지놈 염기서열을 변화 비교. 아까 4번의 내용이 이거였던 거예요. 8번에 4번 내용이. 그 중에서 REP-PCR법도 있고 AFLP법도 있다라고 했고요. REP는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부분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AFLP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또 무작위 선택된 절편의 패턴을 비교한다. 너무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또 그 책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정도만 큰 제목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로커스 시퀀스 타이핑 그래서 MLST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가장 그냥 특징으로 가장 감도가 좋다. 같은 종 내에서도 왜 대장균군 같은 경우에도 무독이 있고 유독이 있잖아요. 장출혈성, 장관 침투성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베로톡신 만드는 균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테르치아 콜라이 속인데 에스테르치아 속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들 중에서 독성이 있냐 독성이 없냐 그들 간의 구별을 해낼 수 있을 만큼 가장 감도가 높은 방법을 MLST법이라고 한대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문제에 이런 게 있었다. 아셨죠?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8번 문제 경기도 문제 설명드렸고요. 자, 리보타이핑법을 알아놓자. DNA 전기용동까지 들어가서 DNA 리보조말 RNA 밴드 패턴을 알아보는 거더라라는 거. 다음 9번 보시면은 미생물 이거는 경남 문제였어요. 21년도 경남 문제. 자, 미생물 균주가 가지고 있는 이건 단순하게 물어본 거죠. 염기서열, 평균 염기 조성 이런 것들 이제 뭐 GC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DNA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 그래서 염기서열, DNA 이런 것들로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자 생물학적 분류법이라고 했다. 그죠? 이건 간단하게 3번이었고요. 자, 10번 문제 다시 봐볼게요.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혈청. 미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혈청학적 분류라고 한다. 효소 활성, 세포벽, 여러 가지 생화학적 특성을 분류하는 것을 생화학적 분류법이라고 한다.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볼 때는 세포벽 문제로 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미생물 간의 여러 성질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순위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적 분류법이겠죠. 답은 3번 해당이 될 거고요.
인위적 분류법은 이거는 바다, 이거는 식품, 이거는 젖상균, 초상균, 사람이 분류했던 것들을 인위적 분류법이었고요. 자연적 분류법은 미생물의 성질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계통으로 분류한 것이다. 진화 이란 말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자 11번 미생물의 유전자형 분석 방법 중에서 다음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하고 물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먼저 예제만 봐보세요. 문항 보시면은 DNA 하이브리드제이션, 멀티 로커스 시퀀스 타이핑, DNA 프로파일링 메소드, 리보타이핑. 이제 적어도 이 용어들을 봤었을 때, 뭐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야? 라는 게 아닐 정도로 조금씩 이제 눈에 익숙해지게 보세요. 이런 용어들. 그래서 말 그대로 DNA 하이브리드제이션은 혼성 한 다음에 유사율을 보는 것이 하이브리드제이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프로파일링 방법도 있었고요. PCR법 이런 거. 리보타이핑 법은 리보소말 RNA로 해서 전기용동으로 밴드 패턴을 했던 것이 리보타이핑이었고요. 자, 한 종 내의 미생물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로 감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에스테리치아 속 중에서도 무독인지 유독인지 이런 것들도 구별해낼 수 있다. 이거는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아까 MLST, 멀티 로커스 시퀀스 타이핑 해당이 되는 거 답은 2번이었어요. 그냥 외우세요. 외웁시다. 자꾸 익숙해지게. 자,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먼저 14번 문제 봐볼게요. 13번부터 볼게요. 13, 14. 이건 기본 문제예요. 꼭 알아놓으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과학자는 그랬죠. 아까 제가 1800년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학자 두 분이 코우하고 파스테르다라고 했잖아요. 자, 특정 병원균에 의해서 특정 질병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병원균설, 점 띠어리라고 했고요. 이걸 확립했다. 그래서 단저, 결핵, 콜레라, 티푸스, 폐렴 여러 가지 균을 순수 분리하였고 이거를 또 확인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고체 배지로는 젤라틴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젤라틴을 이용한 고체 배지로 세균의 순수 분리에 성공하였다. 나중에 이 코우 실험실에 있었던 헤세 부부가 있었어요. 헤세 부부 중에 이제 그 부인이었던 사람이 고체 배지 너무 잘 녹아. 젤라틴 배지는 그럼 한천 배지로 바꿔볼까? 근데 그 실험실에 있었던 헤세 부부였던 거예요. 부인이었던 분. 자, 바로 이거는 코우 실험실. 코우가 했던 방법이었어요. 답은 1번이고요. 자, 하나씩 특징들 알아놔야 되겠죠. 린드너라는 말이 나오면은 한 방울씩 소적 배양법. 부흐너 형제, 브라더였죠. 부흐너 형제 같은 경우에는 효모를 갈아서 했었는데도 그 추출액 중에서도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더라. 이건 효모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발효를 일으키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게 뭐였어요? 지마제였었죠. 지마제. 틴들 나오게 되면은 틴달리제이션, 간헐 멸균법. 115도, 120도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100도시 30분에서 1시간씩 3일간. 그 다음에 가열하고 발화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100도시에서도 멸균이 가능하구나. 간헐 멸균 특징들 1번이죠. 다음 14번 봐보세요. 루이 파스테르, 프랑스. 이분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죠. 자, 백조 목, 플라스크를 목을 비틀었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자연발생설에서 봐라. 끓여놨는데도 또 가만히 놔뒀더니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발생설이 오라. 라고 이제 계속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이 파스테르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목을 꺾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열을 했더니 여기 들어오는 부분에 가만히 방치를 했었을 때도 바로 여기 안으로 이제 그냥 이거를 일자로 놔둬버렸으면은 여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서 균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걸 꺾어버렸더니 백조목 플라스크 S자형으로 꺾어버렸더니 여기에 이제 수증기에 의해서 방울이 생기면서 여기 만들어졌던 수증기 방울 때문에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변폐되지 않더라 라고 해서 아니야 자연발생설 틀렸어 생물발생설이야 라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알려줬고 실제 사용했었던 이 실험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장기간 방치해도 결국은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더라.
이거는 생물에 의해서 발생된다라는 생물 속성설을 알려줬었죠. 그래서 자, 백조목 플라스크를 고안해서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생물 속성설을 증명하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였잖아. 프랑스에 있었던 포도주 농가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자꾸 산패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저온살균법을 알려준 거예요. 60도에서 30분간 가열을 해보시오 라는 저온살균법을 알려준 것도 파스테르. 그 다음에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 대한 개념을 파스테르 효과라는 개념을 확립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파스테르 이펙트 기억나요? 그 효모 같은 거 알코올 발효는 호기 발효예요? 혐기 발효예요? 알코올 발효는 호기여야 돼요? 혐기여야 돼요? 호기면 안 되죠. 호기 발효는 초산 발효였었고 알코올 발효는 혐기 발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있으면은 혐기 발효가 억제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파스테르 효과였었어요. 파스테르 이펙트. 그 다음 알코올 발효는 효모가 분비하는 물질인 기마제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거는 아까 13번에 3에 있었던 부흐너 형제였겠죠. 부흐너였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라는 거. 자, 12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미생물의 역사와 발전에 공헌한 과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드렸던 내용 중에서 페이지 2페이지로 가보세요. 제 1주차에 드렸던 프린트물 중에서 1주차에서 2페이지로 보시게 되면은 맨 아래 분자생물학의 발전 있죠. 맨 아래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브리드 앤 타툼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1941년도에 1유전자 1효소설을 증명을 했고요. 세 사람 에이버리, 맥로드, 메카티라는 분들이 바로 형질 전환, 그래서 DNA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기억나시죠? 플라스미드를 통해서 옮겼던 것을 형질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왓슨과 크릭이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바로 DNA 이중 나선 구조, 왓슨과 크릭이죠. 그 다음에 모노드한 자콥은 특히 세균이란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오페론설을 제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돈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한효소를 이용한 방법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분자생물학의 발전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왓슨과 크릭은 바로 이중 나선 구조 모형을 제시한 것은 왓슨과 크릭이었고, 오페론설을 제안한 사람들은 모노드와 자콥이겠죠. 자, 유전자에서 바로 오페론설을 제안한 사람. 오페론설은 세균이라든지 이러한 원핵세포에서 그 폴리머라제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뭐 프로모터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라는 이론을 처음에 제시한 거예요. 오페론설. 이분들은 모노드와 자콥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알아놓으라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2, 3, 4번 중요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계속 겪고 있으면서 위생, 그 다음에 향생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과학자들을 자꾸 언급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에는 별로 언급이 안 됐었어요.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지금 면역 이런 거 관련되다 보니까 수술에 의한 상처 부위에다가 석탄산 혹은 페놀 같은 거잖아요. 석탄산을 이용해서 감염률을 낮추게 한 사람이 조셉 리스터 맞아요. 기억해 놓으세요. 리스터, 페놀, 석탄산. 그 다음에 제멜바이즈, 헝가리. 제멜바이즈 대학 있다고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헝가리에서 제일 중요한 의과대학. 제멜바이즈 대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아가들, 그러니까 그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차일드 벌스 페버라고 했잖아요. 손을 소독하지 않은 의사에 의해서 감염이 됨을 증명하였다라고 해서 제멜바이즈. 근데 당시에 의사들이 믿어주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간수한테 맞아서 죽었다고. 제멜바이즈 얘기했던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손의 소독하고 연결된 것은 헝가리 사람 제멜바이즈.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최근에 또 항생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왁스맨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스트랩토마이신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르네두부스라는 사람이 바실러스 브레이비가 생산하는 티로트리신이라는 또 항생물질에 대한 얘기도 이것도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얘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스트랩토마이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랩토마이신이 나왔으면은 스트랩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였겠죠. 근데 이건 바실러스 브레이비스가 생성하는
스트로트리신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세 사람 이름도 꼭 기억해 놓기. 리스터, 제멜바이즈, 두보스 이름도 알아놓으세요. 답은 1번이었고요. 그러니까 2, 3, 4 제가 알아놓으라고 일부러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미생물학 발전에 기여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꼭 알아놓을 분들만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코, 아까 병원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질병의 배종설이라는 용어를 써요. 같은 이름으로 쓰여요. 그래서 낯선 용어가 아니다라는 거. 질병의 배종설 혹은 그냥 병원설, 병인설 같아요. 질병의 병원설, 어떤 질병은 특정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질병의 배종설, 병원설이라고 해요. 자, 이걸 지지하였고 각 질병마다 각각의 균이 다 다르더라라는 것을 아까 분리 확인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래서 병인학, 에티올로지 연구를 주도한 사람은 코우였다라는 거. 그 다음 간헐 멸균법으로 포자 형성균을 완전 멸균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라고 했는데, 간헐 멸균법 얘기 나오면 틴달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레밍 나오게 되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페니실린. 그죠? 페니실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페니실린 1차 세계대전 때 나왔죠. 그래서 페니실리엄 노테텀 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페니실린.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걸 발견하신 분이 플레밍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셉 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페놀, 아까 석탄산 같은 거예요. 페놀, 석탄산 같은 거. 환자의 상처, 수술 부위, 드레싱에 뿌려서 상처 소독의 개념을 발전시킨 분은 조셉 리스터. 그 다음에 폴 에르히도 알아놓으세요. 요즘에 이분 이름도 종종 등장을 해요. 폴 에르힐이. 그래서 미생물을 선별적으로 죽이는 화학물질인, 우리가 왜 항생제도 너무 오래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유익균들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적으로 그 균만 죽이는 화학물질 것을 연구로 해서 화학요법에 초석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폴 에르힐이에요. 그래서 마법의 탄환, 그래서 매직 블렛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폴 에르힐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1900년대 초기에 특히 성병 중에서 이제 매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었대요. 그 매독균만 죽일 수 있는 것을 비소를 이용해서, AS, 비소를 이용해서 그 균만 죽인다라고 해서 화학요법의 초석이다라는 말도 해요. 그래서 오늘 못 들어봤던 이름들이 나왔죠. 15번의 사에 폴 에르힐이, 그 다음에 12번에 르네 드보스, 이러한 분들의 이름도 기억해 놓자라는 거 봅니다. 자, 코어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16번 보시면은 다음은 코어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죠. 코어 가설이에요. 이거는 그 보건연구사 시험 문제였었어요. 보건연구사 시험 문제였었는데 좀 어렵죠. 봐보세요. 그래도 자, 코어의 가설이었어요. 4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병원성 미생물은 병에 걸린 동물 속에 항상 존재해야 되고 건강한 동물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특정 병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은 동물의 체외에서도 순수 배양돼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분리된 미생물은 감수성이 있는 건강한 동물에 접종이 되면은 똑같은 바로 동일 질병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배양된 미생물을 접종된 생물체에서 다시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변형되지 않아야 되고 처음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4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코우의 가설. 자, 이거를 통해서 가장 관련이 없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죠. 한 특정한 미생물이 특정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맞아요. 아까 이게 병원균설. 그 다음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성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검증 기법이다. 3번 한 종류의 미생물만이 존재하도록 단독으로 순수 분리해야 되겠죠. 탄저는 탄저, 콜레라는 콜레라, 아까 이런 결핵균은 결핵균, 이렇게. 보채배지 또 이걸 통해서 완전 살멸하는 멸균 기법의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맞아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2번이에요. 왜냐면은 이때는 세균이었지 아직 바이러스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세균하고만 관련이 됐었어요. 세균이 바로 감염의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검증 기법. 바이러스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서. 자, 잠깐 쉬고 다시 17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